나와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그 아니다고 보고요. 역대 정부하고 비교하면은 감히 평비서관이 대통령께 건접한다는 것은 뭐 되게 있을 수 없었죠. 되게 모든 사소한 거 하나도 수석을 거치고 실장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보고하거나 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지만 거의 매일 아침 그 일종의 비서관들뿐만 아니라 수석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또 저희들 생각이 좀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고요. 참여정부는 시스템 정부라고 하는데 일의 주체를 사람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모두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0개에 가까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게 한 70개 가까이가 됩니다. A 부서에서 하는 일을 B 부서에서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정부 업무라는 것이 하나의 파트만 잘 안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던 이제 시대는 지났고 다양한 정보와 협력과 이해 관계들을 조정해내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화를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형성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아주 특이한 것이 모든 기록을 다 남기도록 메모지 하나도 다 남기도록 그것을 전부 나중에 국가기록원에다가 보낼 겁니다. 아마 대통령님에 관한 그 기록들이 역대 어떤 대통령님에 관한 기록보다 방대하고 자세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도 누구라도 읽기 쉽게 본인 스스로도 또 정리 한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후에 사가들이 참여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근거들은 아주 넘쳐나게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초기부터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챙기셨던 부분이 기록이십니다. 참여정부가 한 일들이 뭐냐면 단기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시스템 같은 걸 많이 깔은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일을 하기 위한 인프라. 행정관이 처음 그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그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내고 뭐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음 그 선임 행정관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토의를 거쳤고 누구의 자문을 받았고 이거 다 이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서관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비서관 차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다루어서 어떤 결론을 냈고 그걸 이제 수석 이게 쭉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행정관이 생각했던 것부터 쭉 그 토론 과정이 이게 한꺼번에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지원은 이제 정보 독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정보를 공유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이걸 보고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 의견을 충분히 다 밝힐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지원 시스템, 물론 많은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제 컴퓨터 사용하는 분들은 부처에서 오신 분이든 또는 일반 이제 별정직이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또 실제도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특허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놀라기도 하고. 이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대통령과 회의를 한 후에 바깥에 나와서 다들 얼얼하다, 충격이다라는 표현들을 썼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대통령께서 구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셨어요. 청와대 이지원 업무관리 시스템은 적응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 모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는 아마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기능과 효율성을 가진 것 아닌가 싶은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최대의 발명품이라면 아마 그걸 들 수 있지 않을까. 당장 경기 개선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참여정부의 불행이라면 불행이고 아이러니입니다. 역사 아이러니인데 그게 참여정부라고 욕을 먹게 만드는데요. 먼 역사로 보면은 역사의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다른 역대 정부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이고 억울한데 지금은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고 억울하다 그러면 또 더 돌팔매를 받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습니다. 욕을 먹으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 그 개발 독재 시절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에 보게 되면 정부가 정책을 끌어나감으로써 경제의 주체들이 그 정책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해서 이제 성장률이 7%, 뭐 10%까지 올라가는 이런 시절은 이제 지나가지 않았나 가지고 이제 기업이라든가 민간 개인들이 경제 주체가 좀 더 이제 그 예전과는 다른 정부 정책에 맞춰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기본 펀더멘트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겼다라는 게 이제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 역설적으로 이 정부가 인기가 없게 구조화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기를 얻기에는 참 어려웠다. 대통령의 힘을 행사하는 이 도구로 쓰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회 갈등에 각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자로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뭐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아주 질서 있게 탁탁탁 힘 있는 사람이 해결해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지 않았던 건 바로 선진국으로 가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그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나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정경유착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문화도 없어지고 당장의 성과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일종의 그 수돗물을 옮기는 수도 파이프로 치면은 이 파이프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잡음이 있을 수 있고 효과가 금방에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그 효과는 큽니다. 혈관이 튼튼해진 거죠. 그래서 참여정부는 하드웨어보다는 조직을 줄인다든가 인력을 줄이는 이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즉 행정 서비스의 질, 콘텐츠의 내용에 더 영향을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 수준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정부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 여러 비판 세력으로부터 파퓰리즘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국가와 시대의 과제, 국민이 싫어하더라도 국가와 시대가 필요로 하고 가야 될 방향이라는 점은 국민의 여론에 또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실행해온 정권이다. 적어도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곁에서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떤 공연장 하나 만드는데 돈을 쓸 거냐? 그 공연장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인력을 만드는데 돈을 쓸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 선택을 했느냐면 공연장을 지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연장 지으면 달라져 보이잖아요. 일단 뭔가 변했잖아요. 참여정부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냐면 공연장 짓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돈을 쓰겠다는 원칙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름대로 뿌리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다 스스로 판단하시고 저를 신뢰하셨다는 거는 저로서는 아마 누구를 어떤 자기가 대통령을 만나고 어떤 주군을 만나는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은 과연 저렇게 어쨌든 간에 저를 신뢰하셨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참모들은 다 주주가 돼야 된다. 주주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되면 주주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네들이 항상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그다음에 몸가짐도 게을리하지 마. 주주다. 공동 책임을 지자. 저는 첫째로 이 노무현 대통령은 참 책임을 이렇게 져주는 그러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대개 그러한 그 비판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께서 지고 나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끔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꼭 지시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어쨌든 그 밑에 장관들이나 또는 그 정부 조직을 좀 이렇게 그 쌓아놔 주신다고 할까요? 그런 걸 위해서 대통령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그러한 그 행동을 제가 아주 여러 번 봤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참모를 자르거나 멀리함으로써 그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 부담을 질 거는 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당사자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힘든 가정은 또 위로해야 된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러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하셨던 거죠. 어떤 분들은 참여정부가 힘이 있었냐라는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전부터 분명히 하면 저는 분명히 힘이 있었고요.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런 권력기관을 동원하거나 뭐 여론을 조작하거나 이런 식의 힘은 발휘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정권 구성원들의 내적 충만감이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적극성, 진취적 의식 이런 점에서 저는 분명한 힘이 있었고 저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정보의 공개, 공유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지켜주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저는 참여정부 구성원들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민주화 시대의 진정한 힘은 저희 같은 방식으로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우선 어떻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 구애되시지 말고 그 당당한 역사적인 그 평가를 재임기간에 대한 평가를 받으실 것을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러한 참여정부의 성과는 아마 두고두고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역사의 그 평가가 저는 시간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신명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끝나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만 적어도 자신이 있다. 과거에는 이념과 정치의 정책화였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책의 정치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인생길도 개척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숙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나머지 생애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를 빕니다. 외롭게 한 사람이 되어버린 대통령을 우리는 봅니다. 가령 노태우 대통령 곁에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